현대자동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은 현대차 계열 중국 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대차 그룹의 중국 합작 법인인 스찬현대에서 100% 지분을 매입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을 생산하는 스찬현대는 2012년 현대차 그룹이 스찬 난지엔 자동차 그룹과 지분 비율 50대 50으로 설립한 합작 회사입니다. 중국 정부는 1994년 중국과 외국의 자동차 산업 합작 회사에서 중국 측 지분이 50% 아래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현지 기업과 합작 기업의 형태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외국계 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행이 가속화되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에게 더욱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의 심화로 중국 내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행을 선택하면서 해외 자본을 잡아두려는 유화적인 제스처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 측은 합작자로부터의 지분 매입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 중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현대차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게 사드 사태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최근 0.8%까지 떨어졌고 현대차도 3%대로 추락했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도 떨어진 데다가 중국은 이미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 생산 비용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달 말 중국에 마지막 남아있던 후이저우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중국 리커창 총리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급히 찾아와 삼성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잘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삼성과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로 이미 투자한 108억 달러를 포함해 총 투자 규모가 150억 달러로 하나로 17조 7,800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의 시안 공장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에 중국으로서는 놓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중국 언론은 삼성이 떠나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선물뿐만 아니라 재취업할 수 있는 곳까지 알선해주는 것을 보며 이 같은 모습은 중국에게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중국 기업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중국이 삼성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이젠 노골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을 강제로 밀어내려 했던 중국은 이제는 한국 기업들에게 제발 남아있어 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이 유화책을 써도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 또다시 불공정하게 나올 것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다른 중국 내 기업들보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 2년 먼저 탈중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삼성에겐 이미 스마트폰 60% 이상을 만들어내는 베트남과 같은 더 나은 생산기지가 있고 현대자동차는 인도에 연간 7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구축해 놓았고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와 같은 새로운 시장들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뒤늦게와 후회한다 해도 이제 우리는 중국에게 아쉬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마지노선 6%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는 27년 만에 최저 수치로 소비, 투자, 수출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추락하는 경제를 붙잡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바오치, 바오류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바오치는 7%대 성장을 뜻합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대였습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던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엄청난 생산력으로 매년 GDP 성장률이 7%대로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7% 초반에 다다르자 리커창 중국 총리는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7%를 지키는 것으로 잡습니다. 이를 두고 7을 지키자는 의미의 바오치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오치 시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2017년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정하면서 바오치 기조를 버리고 성장률 6%대의 바오류 시대로 공식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18일 중국 국가통계부에서 9년 3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6.0%를 기록했다고 발표합니다. 당초 6.1에서 6.2% 정도를 예상했었지만 6.0%가 발표된 것입니다. 이는 1992년 1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바오류 시대마저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중국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올 1에서 3분기까지의 누적 경제성장률은 6.2%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4분기 실적에 따라 6.0에서 6.2%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간 GDP 성장률 6.2%는 1990년 3.9%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성장률 둔화의 이유로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소비 둔화를 꼽고 있습니다. 중국도 경기 둔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연 6%의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경제 좌담회에서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심화되고 있고 실물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강도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오류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분열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의 빈부격차는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빈부격차는 모든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하루 $10 이하의 벌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빈부격차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제 성장률마저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이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디플레이션은 곧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한 해 8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을 배출해내는 중국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일자리 부족 사태는 곧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분열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연평균 경제 성장률 6%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콩, 티벳, 위구르 등 원래부터 중국 정부에 불만이 있던 지방 정부들은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사회 분열을 통해 독립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춘추 전국시대처럼 분열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붕괴 수준까지 다다른다면 중국 전역 각지에서 체제 전환 운동이나 독립운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은 6%가 무너진 지 오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년 중국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과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실제보다 2%가량 부풀려졌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실제 GDP 측정을 위해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전산화한 부가가치세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세금 관련 자료는 속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별 산업과 도소매업의 생산을 다시 계산한 결과 실제 성장률은 4%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성장률과 발표되는 성장률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지방 정부들의 통계 조작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면 당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회계 조작을 통한 통계 조작이 만연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최악으로 평가받는 중국 기업들의 회계 투명도를 고려한다면 실제 GDP 성장률은 더 낮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심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대외적으로 6%대로 보여지는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이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양책은 간단합니다. 금리를 낮추어 시장에 돈을 계속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2조 1,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중국은행권의 위안화 대출 증가액은 1조 6,900억 위안, 한화 약 282조 5,342억 원을 기록하여 역대 9월 대출 증가액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부양책과 이에 따른 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놓은 두 번째 방법은 환경 규제 완화입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공장지대의 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열병식 당일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원래 중국은 국가 행사 시 주변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켜서 미세먼지를 차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건국 70주년 열병식 당시 공장 가동을 유지했으며 최근에는 배출 단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성장 둔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중국 공장지대의 오염물질 배출이 무분별해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기 상황 역시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중국 쪽으로 지나간 태풍이 없어서 미세먼지가 중국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바뀌면 한국으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넘어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제성장률 6%, 바오류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 하지만 우리는 그 덕분에 앞으로 다가올 최악의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의 랴오닝성에서 놀라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간담회 도중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라고 말이죠. 2013년부터 중국 국무원 총리로 임명된 리커창은 절대 권력자인 시진핑에 이어서 중국의 서열 2위로 특히나 경제 분야에서 막강한 파워를 지녔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의하면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한중일 3자 정상회담 자리였음에도 일본의 아베 총리는 빼버리고 한국에만 따로 획기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획기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과 미국이 막판 신경전을 벌이며 북미 실무협상이 곧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개최된 2019 글로벌 평화 포럼에서 언제쯤 북미 협상이 열릴 것 같냐는 질문에 시점은 낙관적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들을 전후로 해서 항상 북한의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첫 만남이죠. 제1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페라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8일 후인 20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였고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 올해 2월 27일인데 1월 8일부터 10일까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10월 초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탄핵까지 거론되며 민주당의 두들겨 맞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서둘러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를 넘기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시작될 대북 사업으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고 중국의 설 2위 리커창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한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개성에 있는 판문역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도 착공식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하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의 철도를 조사하였는데 북한에 설치된 철도 길이는 이미 5,300km, 남한 4,100km보다 1,000km 이상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98%의 노선이 단선화, 즉 한 방향으로만 운행할 수 있으므로 매우 비효율적인 데다가 열차 최대 가능 속력이 20에서 40km 사이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철도 사업이 개방되면 한국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길 기회가 열린다는 뜻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북한의 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공공인프라 사업으로 비상업적이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 조치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이 최근 북한과 일본이 몽골에서 만나 신칸센 설치를 논의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라며 이미 1차 조사는 마쳤으며 추가 정밀 조사와 설계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할 때에는 예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철도 연결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남북 철도 협력 사업에 중국이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서죠. 국회 예상정책처는 북한 개성에서 의주까지 시속 최대 18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복합 선로를 깔려면 13조 1,6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였는데요. 여기에 선로 인프라 비용 90조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총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IMF에 대항하여 2016년부터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선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사우디, 캐나다 등을 포함해서 총 100개국이 가입하였는데요. 중국이 31%로 가장 많이 투자하였고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서 한국이 5번째로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약 4조 5천억 원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 투자금의 4% 정도죠. 일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AIIB도 IMF와 비슷하게 돈이 부족한 국가들의 주로 인프라 시설들을 설치해주고 돈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0개의 프로젝트에 12조 원 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IMF의 대항마라는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것 치고는 너무 작은 규모의 투자죠. 하지만 100조 원짜리의 남북철도 협력 사업에 AIIB의 자금을 투입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성취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자금을 활용한 남북철도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AIIB는 다른 세계 금융기구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수익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현금 흐름과 부가가치 창출 가능 여부이니 말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지 사실상은 상업투자은행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대북철도 사업이 분명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AIIB의 진리친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6에서 10% 사이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외교는 역대 최고급입니다. 갖다 바치기식 외교가 전문인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아시아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 브렉시트 이후 적용될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국가.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추가 관세를 두려워하는 동안 이미 미국과 FTA 재협상에 성공하는 등 최근 한국의 외교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번 대북철도 사업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때도 AIIB에 대한 한국 의결권을 늘리는 등의 국제 영향력을 상당폭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